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뉴스위크에 실린 칼럼인데요. 제목은 미중 대립과 거리를 두는 한국, 빠져드는 일본입니다. 2+2 연석회담을 계기로 미중 대립 심화 정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칼럼인데요. 한국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자 불편한 반응들을 보이는군요. 칼럼 내용과 야후 댓글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중국에도 미국에도 의존하지 않는 민족 자립을 이상으로 하는 한국은 국제정세의 조류 변화를 이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외교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한미 2+2 공동성명은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속되는 심각한 코로나 확산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마침내 시동을 걸고 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한일 양국. 바이든은 자신의 첫 외유 준비를 겸해 이달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방문시켰다. 방문국인 양국에서는 2+2로 통칭되는 외교 방위를 담당하는 장관들의 합동회담이 있었다. 이 두 2+2에서 두드러진 점은 미국 측의 강한 중국 비난 톤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도쿄와 서울이 크게 달랐다. 즉, 도쿄에서 나온 미일 양국 공동성명은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중국에 대한 강한 비난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이 담겼다.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과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만족했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은 한국. 그러나 서울에서 나온 한미 양국 간 공동성명에서는 도쿄 성명의 주요 요소인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블링컨이 분명히 밝혔듯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 북한 양국의 인권 문제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 분명했으므로 두 공동성명의 내용의 차이가 한국 측의 저항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두 개의 2+2 결과 차이에서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한국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는 쉽다. 사실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 어떤 압력을 넣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미국도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꽤 까다로운 문제라는 점이다. 그 이유의 첫째는 오늘의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재 GDP 규모는 캐나다나 러시아와 비슷하므로 당연히 그 동향은 이 지역의 경제적 질서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군사비 규모는 2019년 기준 일본의 92%, 영국의 90%에 달한다. 덧붙여 이 군사비는 문재인 정권 들어 매년 7%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만약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의 군사비는 곧 계산상 일본, 영국, 독일도 조만간 추월하게 된다. 한국에는 압력을 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같이 커진 한국의 존재는 동북아의 파워 밸런스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가능성도 갖게 된다. 사실 한국 해군은 어느덧 과거 일본의 큰 위협이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능가하는 규모에 달한다. 만일 한국이 가상의 적으로 돌아설 경우 미일 양국은 일정 병력을 동해 방면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 좋든 싫든 미일 양국에 한국이 거기 있는 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전보장 정책을 구축할 수 없다. 골칫거리는 그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이 나라를 중국 측에 밀쳐버리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미국의 우방국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결코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한국을 어떻게 대중국 포위망에서 빠뜨리지 않느냐가 다시금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악의 유산.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남긴 부정적 유산에 직면하게 된다. 즉 미국의 외교 정책의 계속성에 대한 의심과 관련국들이 그동안 얻은 새로운 경험이다. 오바마에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와 거기에서의 극단적인 자세 변화는 관계국에 있어서 미국의 안전보장 정책의 계속성에 큰 우려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둘러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13.9% 증가로 결정, 즉 증액을 멈춘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대한 주둔 경비 부담 요구를 물리치는데 성공한 셈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이 단순하게 교섭이 길어져 그 사이에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결과였던 것이다. 즉 미국 외교정책의 불안정성은 관계국들의 기다림이라는 새로운 외교 교섭 카드를 던져준 셈이다. 커진 한국은 동향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영향을 미쳐 동북아의 파워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 대립이 보다 복합적이고 세계적 규모로까지 확대된 결과 한국이 대중포위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에서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한편 그 크기 때문에 대중국 포위망에서 탈락돼서는 곤란한 존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현 상황에서 구체적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압력을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공연히 압력을 넣는 것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특히 문재인 정권에게는 환영할 만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애당초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한편 그 경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합리적 선택은 미중 대립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대립 자체로부터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국들 사이에서 자립한 한국.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에게 미중 양측의 입김을 극소화하고 스스로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국에서 자립한 한국의 실현은 문재인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결정적인 대립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작은 인도와 같은 국제적인 포지션인 것이다. 한국의 선택, 일본의 선택. 이러한 한국의 위상은 미중 대립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제사회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이 동요하는 가운데 새로 확보한 기다림이란 카드를 봉인하고 그때그때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림이란 카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그 흔들리는 모습을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잠시 지켜볼 것인가? 한일 양국의 선택은 크게 갈릴지 모른다. 국제사회의 불안 속에서 한미관계 또한 큰 변화 속에 있다. 미국은 커진 한국을 대중포위망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받은 바이든 정부, 그 수완을 말할 때다. 네, 지금까지 칼럼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은 이어지는 2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